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정렬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장 토크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를 맞아서 전국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 11일 대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을 만나서 10주기를 맞는 소회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 집중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의 길을 집중 논의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고요. 정가 이슈를 모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의원이 출연을 합니다. 요즘의 핫 이슈인 패스트트랙의 해법은 무엇일지, 또 충청 지역에 집중된 4대 강부 해체 논란, 또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열띤 설전을 펼쳐보겠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이번에는 현장 토크를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추모제를 맞아서 깨어있는 시민 노무현재단의 유시민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수고 많습니다. 네, 앉으시죠. 날씨가 덥습니다. 여름이네, 여름. 반갑습니다, 유 이사장님. 호칭이 어떤 게 편하세요? 유 이사장님, 유 작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서 인터뷰 영한 거라 그 이사장으로 불러주시죠. 알겠습니다. 유 이사장님으로 여쭙겠습니다. 10주기를 맞이하는 느낌이 대한민국 그 누구보다도 많은 안타까움과 추억이 가득하실 텐데 이름으로 들었던 노무현 말고 우리 유 이사장님이 실물로 처음 대면했을 때 기억나세요? 예, 이제 국회 초선 의원이실 때 저는 그때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초선 의원이었고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두 분 다 국회 노동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 가까이 뵀죠. 네. 예, 되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정의감이 강하시고 작은 문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자기 일처럼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죠, 처음부터. 그때도 작은 일에 특히 정의에 어긋난 일에는 이렇게 막 울분을 토했던 성정이셨군요. 그게 1988년도는 민주화가 막 시작이 되어서 그동안에 억눌렸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전국적으로 많이 만들 때예요. 네. 근데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한 사례, 심지어 노동청이 사업주들하고 손잡고 신고 필증을 안 내준다든가 노동조합 추진하는 사람들을 감금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예, 참 30년 전 일이지만 우리 대한민국 참 많이 변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 일처럼 그렇게 흥분하시던 모습이 예,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죠. 그러시군요. 30여 년 전인데도 기억에 크게 각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10주기를 맞는 추모제라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많은 감흥이 있으시고 그런 가운데 특별히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슬로건으로 좀 더 발랄하게 한번 흔쾌하게 해보자 이런 행사 방향을 잡으셨던데 어떤 뜻일까요? 이제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 누구나 일정 시간 동안 이제 애도 기간을 가지게 되죠.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다른 감정, 다른 느낌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되게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분, 우리를 떠나가 버린 어떤 분을 눈물 흘리지 않고도 회상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애도 기간이 이제 거의 지나갔구나라고 우리가 느끼죠. 10년쯤 지나면 이제 우리가 좀 밝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릴 때 또 눈물을 억누르면서 떠올리기보다는 이제는 좀 좋았던 모습, 또 이렇게 즐거운 모습, 밝은 모습, 또 그분을 우리가 상실한 것보다도 그분이 정치인으로서, 인권 변호사로서, 또 대통령으로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하지 못한 일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는 생각해도 되지 않냐 예.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슬로건이 새로운 새로운 노무현 예, 이렇게 사실 된 저도 몇 번 뵀을 때마다 참 유머 농담도 잘하시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야 기분 좋다 이렇게 예, 예. 흔쾌한 흥이 있으신 분인데 예, 그럼요. 저희가 이쯤에는 이제 이렇게 예. 밝은 노무현도 울지 않으면서 기억할 수 있는 쯤이 됐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뭐 업적이 여러 개가 있으시지만 특히 지역 감정에 정치적으로 한거하셨고 그 가운데 정치 행정적인 정책으로서는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겠다는 가장 원칙을 삼아서 결국에는 이웃의 세종시까지 마련이 됐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균형 발전하고자 했던 또 행정 수도를 국가의 한 중간쯤에 이렇게 만들고자 했던 철학과 비전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국정 방침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두 번째는 모두가 고루 잘 사는 균형 발전 사회. 세 번째가 평화와 번영의 이 한반도. 네. 이 세 가지인데 그 중에 이제 행정수도, 신행정수도는 두 번째 거죠. 네. 우리가 고루 잘 산다는 거는 뭐 이렇게 자유사회에서 살다 보면 경쟁이 있기 마련이고 그러면 좀 더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렇지만 그 계층별로 소득 격차가 너무 차이가 나거나 또는 권리나 복지가 지나치게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건 좋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복지 정책의 확대나 혹은 뭐 공정 경제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좀 그런 걸 완화시키고요. 또 복지 지출을 통해서 결과를 좀 교정을 하고 세종시로 이름이 지금 이제 됐죠. 근데 원래는 신행정 수도인데 그것은 이제 그 참여정부의 국정 방침 중에 하나인 더불어 잘 사는 균형 발전 사회라는 국정 방침과 직접 관계가 돼 있죠. 우리가 계층별로 이렇게 소득 격차가 좀 있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이제 많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서민과 중산층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한편으로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지역도 소외되거나 또는 지나치게 혼자서만 이렇게 앞서 나가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온 국토가 다 좀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철학이 이제 표현된 방식이 결국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이제 서울에서 행정 수도 기능은 떼서 이제 중부권으로 옮기고 서울은 이제 경제 문화 어떤 산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계속 하게 하자. 예. 그래야 수도권 과밀화도 해소할 수가 있고 또 세종시를 중심으로 해서 전 국토가 다 이제 등거리에 있게 되기 때문에 좀 골고루 혜택이 가지 않겠냐. 뭐 이런 아이디어였는데 좀 줄어들었어요. 그죠? 그럼요. 예, 그게 좀 아쉽죠. 일각에서는 뭐 반쪽짜리다 아직 미완의 행정수도라고 이렇게 표현들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이라는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의 구심점은 마련이 돼 있는데 조금 더 실질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국회 분원을 세종시로 예. 또 대통령의 집무실도 좀 한겸 옮겨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제 궁극적으로 말끔하게 해결을 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개정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이제 행정수도는 할 수 있다고 네. 그랬으니까 다음번 이제 개헌 논의가 지금 정치되어 있지만 또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행정수도를 법률로 할 수 있게 그런 조항을 하나 넣는다든가 이제 그 전까지는 청와대 분원 그러니까 뭐 대통령 출장소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의 그런 세종 출장소 뭐 숙식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대로 그다음에 국회도 뭐 세종시로 오면 제일 좋죠. 네. 지역구도 가까워지고 의원들도 그래서 우선은 분원 이렇게 시작을 해서 또 논의를 하고 생각을 모아서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형성이 되면 아예 국회하고 청와대를 다 세종시로 옮기면 더 좋을 텐데 라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건 유 이사장님의 개인적인 소망이시고 예. 올해 초에 저 세종시에서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도 같이 하셨는데 이해찬 대표도 물러보셨고 예. 다만 한 가지 이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내신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국정 철학도 역시 국가균형발전인데도 한편으로 요즘에 국가 발전의 와중에 신도시 이렇게 서울 인근에 지정한 거 예. 보면
방향은 맞는데 실질적인 정책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속도가 느린 것 아닌가라고 우려도 약간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이제 수도권 신도시 이제 3기 신도시 발표가 됐는데 이제 수도권의 그 주택 가격 폭등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모든 자원이 또 글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방치해서 모든 자원이 다 또 수도권의 부동산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절을 해줘야죠. 그러려면 이제 금융 규제나 이런 걸로 수요 정책도 하지만 또 중장기적인 공급 정책도 어느 정도는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 주민들은 이제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또는 수도권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서로 간에 좀 양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네, 우리 유 이사장님 개인에 관한 질문도 많이들 올라와서 정치 행정가로서의 유시민과 지금 글을 쓰시는 작가이자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으로서의 우리 유시민 님의 어떤 생각이나 이상이 좀 차이점이 있는지요? 아니 뭐 사람이 저야 똑같죠. 저야 뭐 다 제가 한 일인데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정치나 행정은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고 그래서 노무현재단 같은 민간단체 활동이나 저 개인적인 집필, 글쓰기 이런 것들은 이제 책임이 그만큼 크지는 않죠. 네, 그래서 지금이 훨씬 편하고 네, 좋으네요. 네. 근데 여전히 우리 유시민 이사장님과 작가 유시민을 가만 놔두지 않고 뭐 대통령 후보군에 올린다든가 언젠가는 나오실 분이야 이런 해석도 계속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실 건가요? 그냥 있는 대로 답변하시죠. 아니 뭐 그런 거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고 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만남 기억하실 줄 여쭤봤더니 바로 기억을 하셨고 살아생전 마지막 만남도 기억나세요? 예, 제가 이제 검찰 가시던 날,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시던 날 아침에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뵌 게 마지막이었고 이제 거기 다녀오시고 나서 뭐 검찰이 기소를 하든 아니면 불기소를 하든 매듭이 지어지면 또 향후에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걸 놓고 또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예, 그때 이후로 못 뵀어요. 저희가 듣는 얘기로는 누구는 뭐 농사져라 우리 시민 씨는 저 글을 쓰는 게 좋겠어요 이랬다는데 실제로 이게 맞는 얘기인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몇 번 그 본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모습이나 우리 유 장관님 전 모습 보면 두 분이 굉장히 이렇게 말을 많이 안 해도 지음처럼 이렇게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많이 서로의 마음을 알았던時기가 아닌가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떠신가요? 유 이사장님이 지금 돌이켜 보시기에는. 예. 노무현 대통령은 그 대통령 하시면서 내가 하고 싶어도 시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하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구나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자 뭘 하고 사는지는 각자 선택할 몫인데 그걸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세상을 좀 더 낫게 바꾸는 데에는 온갖 사람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정치는 다른 일보다 정치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고 다른 일을 정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 경우는 이제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이런 쪽이 정치를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다. 약간 안 서운하셨어요? 아니 전혀. 네. 지금
동암 아래 살아 계신다면 우리 유 이사장님이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10주년 정도 됐다. 지금 계시면 베이스 쪽에 들어온 이제 지금쯤 아마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퇴임하시고 한 10년 지나서 그러면 이제 회고록을 어떻게 쓸지 이런 거 만나서 좀 예, 이야기도 하고 예.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쓴 책들에 대해서 또 노 대통령 코멘트 하시고 읽어보시고 유 작가 요새 잘 쓰네 뭐 이제 이런 거 하시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쭉 밑에 계시고 많은 시민들과 이렇게 호흡하시면서 자주 찾아보실 텐데 예. 살아 계셨다면 네, 그럼요. 어떤 말 또 하셨을까요, 우리 유 이사장님한테는? 이제 우리 노 대통령님은 현직에 계실 때도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 보고가 끝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최근에 읽은 책 얘기를 하고 그러셨거든요. 유정일. 예, 그래서 그 재직 중에도 로하스, 그러니까 느린 삶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제레미 럽킨의 노동의 종말 이런 거, 앞으로 우리 노동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다음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혁명과 기술혁신이 우리의 삶의 양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런 변화를 우리가 고려할 때 국가의 기능이 어떻게 조정돼야 되는가 이런 게 관심이 늘 많으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예, 지금 계시면 뭐 좀 사람들이 많이 읽는 그런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지적인 대화 상대였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시청자들께 예. 오늘 10주기를 맞는 소회와 다짐이나 계획 있으면 예. 마지막으로. 예, 제가 오늘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행사 첫 번째 시민문화제를 이제 오늘 여기 대전에서 하기 때문에 세대정공원에 제가 지금 왔습니다. 이제 10주기 맞아서 우리 이 대전, 충남, 세종의 시민 여러분들이 노무현 대통령 어떤 자연인으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보시는데 그분이 하려고 했거나 또는 하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했거나 또는 하고 싶었지만 말도 못 꺼낸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 중에서 지금 이걸 살려내서 우리가 새로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으시면 다음번 총선 때 정치인들이 그런 과제를 들고 나오나 안 나오나 좀 보시고요. 네, 그렇게 앞으로 이제 주권자로서 살아나가시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이게 저희 10주기를 맞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소망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정가 이슈로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설전을 펼쳐주실 두 분의 의원 만나보시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장우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가 이슈 첫 번째 주제는 여러분이 보시는 이장우 의원님의 삭발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선거법 개정 또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 설치법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졌는데요. 이 후폭풍이 여전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 대추 전국이 이어질지 전망을 한번 해볼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김 의원님? 예, 저는 이제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게 뭘 의결해서 딱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이제 330일 길면 330일이고 뭐 짧으면 한 뭐 150일 정도 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충분히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자 이런 이제 결정만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명이 어디 여행을 가자 하고 약속을 했는데 자 누구는 유럽 가자고 누구는 미국 가자고 그러고 근데 유럽으로 출발을 해버린 거면 이제 이게 복잡한 건데 네. 한 5달 있다가 유럽 비행기 표를 이제 일단 끌어놓은 건데 중간에 협의해서 언제든지 조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예. 저는 한국당이 이제 지금 약간 이렇게 좀 그 목소리를 높이고 계시는데 국민들하고 대화를 좀 해보시고 이게 좀 대화를 해서 좀 국회에서 풀어라 그런 말씀들을 주시면 함께 다시 의논을 해서 우리가 지금 패스트트랙 올린 안도 이게 뭐 끝까지 이걸로 가자 이렇게 고집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한국당이
뭐 바라는 방향이 있다면 같이 논의해서 5당 합의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뭐 그렇게 5당 합의되면 바로 패스트트랙 안에 처리하면 되니까요. 네. 그렇게 잘 풀리는 게 최선이다.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의원님 헤어스타일 어떠세요? 저도 짧은 편인데 우리 이 의원님이 삭발을 하셔가지고. 제가 삭발한 이유는요. 네.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권력을 절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주어주신 이런 권력들을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고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의 실생활을 제대로 챙기라는 이런 뜻으로 권력을 부여했는데 이런 것을 편법을 동원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의회 민주주의를 파기하고 또 패스트트랙이라는 법을 악용해서 민생 법안 이런 처리는 안 하고 선거법이나 뭐 공수처법 국민들의 실생활과 별로 무관한 일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거를 이길 수 있나 이런 꼼수가 결합된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항거하는 의미로 머리를 깎은 겁니다. 예, 우리 홍문종 의원님도 삭발하셨나요? 성일종 의원이 성일종 의원님, 충청권 의원님들이 예, 모처럼 충청권 의원님들이 지금 김태흠 의원님하고 저하고 성일종 의원님 세 분이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언제까지나 이렇게 강경 투쟁이 이어질 것은 아니라고 전망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또 당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풀어나가야 될 물고 어디서부터 좀 트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나경원 대표하고 또 이제 오랜만에 원내대표 회동도 하셨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일단 이제 뭐 한국당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데 이견이 되게 충돌된 거예요, 지금. 충돌해서 쨍하고 부딪힌 거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제 뭐 장외투쟁을 하시면서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한동안은 뭐 이렇게 장외투쟁을 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하는 거가 뭐 계속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당이 마냥 이렇게 계속 국민들하고 길거리에서 뭐 여당 성토하고 이런 거를 계속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 이제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고성 산불 문제 그다음에 이제 포항 지진에 대한 후속 대책에서 추경도 지금 급합니다. 네. 추경이 지금 제대로 처리를 안 하면 사실상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되는 추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돼서 뭐 되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를 빨리 열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해서 저는 한국당에서도 이제 항의의 표시로 말씀을 충분히 하시고 나면 어떻게든지 또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예. 특히 이제 민생을 많이 강조하시니까 민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함께 대화를 하실 거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의 고리가 되는 게 결국 저는 뭐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보다는 선거법이라고 봐요. 예. 선거법에 대해서 현재 있는 안을 우리 여야 4대 고수하는 게 아니고 한국당과 대화해서 충분히 새로운 안을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12월 15일 그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6개 항을 합의를 했는데 선거법이 합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시작하자. 예. 이런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당에서 나경원 대표가 이 점을 그동안에 강조를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여야 4당이 이 점에 대해서도 약속을 지키겠다. 예.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면 저는 어떤 물꼬가 작은 물꼬지만 대화의 물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안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게임의 룰에 관한 선거법 개정이 가장 핵심 사안으로 이렇게 여기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요 요즘 저 자영업자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거의 붕괴 상황이고 청년 실업률 최대치에 이르고 있고 지금 뭐 수출도 감소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선거법이라는 룰을 정하는 법을 들고 나와서 갈등을 부채질하고 민주당을 돕고 있는 이중대 정당, 삼중대 정당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정쟁을 유발하는 건 민주당입니다. 현 정권이고 그러면 현 정권이나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느냐. 민생이 지금 제일 급한데 민생과 관련된 저 여야의 어떤 충분한 대화 또 민생 처리 법안 이런 것들은 다루지 않고 민생과 전혀 무관한 선거법 그리고 공수처 관련한 법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야당을 한쪽으로 몰고 또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이 법을 악용해서
그 법은 뭐냐면 정말 민생과 관련된 중요한 법안들이 여야가 잘 충돌해서 안 됐을 때 그런 때 그 패스트 트랙에 올리라는 이런 뜻을 악용을 해서 이 서로의 어떤 경기의 룰을 정하는 선거법을 거기에 올린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의회 민주주의를 파기한 것이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기했다는 뜻은 결국은 뭐냐? 지금 이 현 정권이 사법부 그리고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언론까지 거의 장악을 했는데 만약 입법부까지 장악한다면 그건 독재 정권입니다. 3부를 다 장악하고 언론까지 장악하면 그 독재 정권이죠.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국민과 함께 항의하는 것이고요. 여당은 그리고 현 정권은 더 포용하고 더 야당의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조용하고 그게 협치지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독주하는 건 이건 독선입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독선을 해가지고 성공한 정권이 없습니다. 야당을 배려하고 야당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것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선적으로 몰고 가는 건 청와대의 어떤 하명 정치가 민주당에 계속 그늘을 지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적극적으로 협치와 관련된 자세로 네. 다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 말씀을 잠깐 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실제 여당과 제1야당의 지지율 차이는 한 6에서 7% 차이가 나는데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안에 1당과 2당을 해산하라는 국민들의 이 민심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수치로만 보면 한국당 해산 청원에는 한 180만여 명 그리고 민주당은 30만여 명이라 이렇게 6배 차이 나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 그리고 진보적인 분들이 굉장히 결속력이 강한데 저희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4번, 5번 정도 할 수 있고 가족을 동원하면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 민주노총이나 또 민주당 친여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그 청와대 이 게시판에 그런 걸 하는 거 아닙니까? 진보 쪽이 예, 결속력이 강하다. 그래서 네. 저희는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도리어 네. 청와대가 민생과 관련된 정말 억울한 사연들을 그런 것들을 담아내야 하는데 거꾸로 정쟁을 유발하는 것들을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무슨 갈등을 유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청와대가 잘못이고 그리고 이 청와대가 갖고 있는 청원 제도 자체가 이제 우스운 꼴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는 국민이 요즘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충분한 그 인위적인 그 횟수를 클릭 횟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근데 있습니다. 의원님 혹시 일각에서는 그 같은 당내 일부 의원들이긴 하시지만 예. 북한 배후설이라든가 매크로 조작설까지도 이렇게 제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의원님도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당과 청와대가 그에 대한 분명히 하려면 공동 야당과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클린되면 국민들께서 그런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어요?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김 의원님. 근데 이제 저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 좀 의원님들이 좀 답답한데 국민들이 청원을 하던 시위를 하던 뭐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시던 그게 숫자가 얼마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걸로 해서 무슨 표결해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180만, 30만 분명히 숫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180만 명이나 되는 분이 해산 청구를 했느냐.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게 어떤 분들한테 이게 화가 나는 일이구나. 이렇게 선진화법도 어기고 국회를 폭력적으로 이렇게 저지하면서 국민들이 화나시는구나. 그걸 보고 우리가 했던 행동이 이렇게 우리 국민들 중에 180만이나 되는 분들한테 이렇게 뭔가 충격을 줬다. 상처를 줬다. 한번 검토해보고 반성해보는 계기로 삼는 거지. 이게 숫자가 맞니 안 맞니 누가 이거 더 숫자가 더 크니 안 크니 이런 약간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보고요. 심지어는 이게 이제 뭐 북한의 소행이다 아니면 뭐 해외에서 유입이 됐다. 그거는 이미 이제 그렇게 처음에 주장했던 게 이준석 씨라고 아마 그 바른미래당 그 최고위원. 최고위원인데 그 양반이 이미 자기가
해외 클릭 얘기한 건 다른 옛날 건이다. 그거는 어느 연예인 관련된 네, 사안은 사건이에요. 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지금 관계없다고 청와대가 아예 그 로고 기록을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건 누가 조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공동조사까지 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조사해봐야 국민들이 그게 거기에 무슨 비리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특히 이제 우리 민주당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지금 한국당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국회를 저지하고 방해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나 있다. 그것만 그냥 명심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는 두 그런 의원님들 아니 폭력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국회 저 복도에서 민주당의 저런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에서 항의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하고 보좌진들이 거기를 폭력적으로 밀고 들어온 게 폭력이에요. 서 있는 사람을 갖다 밀어대고 그걸 가서 저 밀치는 게 폭력이지. 아니, 의원님, 아니 그리고 너무 하시잖아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너무 하는 게 아니, 아니고. 회의를 하는데 정상적인 아니, 그리고 회의를 방해한 게 패스트트랙 폭력이지. 자체 올리는 게 어떻게 회의를 진행한 아니, 게 폭력입니까?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면서 야당한테 떠밀고 그리고 패스트트랙은요 아니, 의회 민주주의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김종민 저희 의사 청와대 절차예요. 클릭도 마찬가지. 의사 절차. 한 사람이 클릭 5번, 6번씩 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해서 하는 것이 무슨 저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저 이번 주 여론조사 보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보니까 이미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보다 지금 몇 퍼센트 뒤져 있고 우리 충청권도 지금 거꾸로 자유한국당보다 몇 퍼센트 졌더라고요. 이게 민심입니다. 지금 저 밖에 민심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 자체가 여론 호도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청와대가 이런 일 하지 말고 정말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분들, 청년들 어려운 거, 취업들이 왜 이렇게 줄고 있을까? 청년들이 왜 이렇게 고민할까?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대통령께서 구중궁궐에 갇혀가지고 지금 누가 조언하는지 지금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갈 생각을 안 하고 독선하고 독주하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 포함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의원님 이 말씀은 우리 김 의원님 말씀 의원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율 말씀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였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입니다. 예? 근데 한국당 의원님들이 30% 지지율일 때 안정적인 지지율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50% 지지율은 중도층이 다 빠지고 뭐 여론이 이반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50% 정도 지지를 받고 있으면 야당이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김 의원님인데 그래서 그 실제로 한 47% 정도로 나와 있었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마다 약간씩은 다릅니다만. 52%에서 47, 8%까지 왔다 갔다 하니까 평균 한 50%로 보면 되게 이제 대차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지지율을 가지고 무슨 민심 위반됐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사실을 호도하는 거고요. 만약에 지지율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80%때 한국당 협조해줬나요? 그때도 매번 문제 제기하고 발목 잡고 계속 비판하고 하나도 협조 안 해줬잖아요. 이쯤에서 이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도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4대강 보를 해체할 것이냐 계속 놔둘 것이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 지역에 이 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춘희 세종시장이 세종보 해체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을 내놓아서 또 일부 반발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충청 지역에 있는 4대강의 보 해체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이제 4대강이야말로 전형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그 어떤 고집과 독선에 의해서 법규도 위반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진행된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좋아야 되는데 지금 결과를 놓고 보니까 대표적으로 다 수질들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2년 동안 했는데 대개 이제 결과적으로 해체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한 뭐 예를 들면 공주보 같은 경우에 한 1,000억 정도 되고 해체함으로 해서 생기는 편익이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예.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 조사 결과 발표한 건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권고를 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자 우리가 지하수라든가 용수나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대책이 마련이 되면
그 이제 권고안대로 이제 시행을 한번 하고 그게 만약에 좀 어렵다 그러면 또 다른 방안을 찾아보고 이런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걸 결정하는 건 진상조사단의 이런 보고서가 아닙니다. 이 보고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여론들을 수렴을 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이제 논의 과정을 정상적으로 밟아 나가면 저는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의원님. 전임자가 한 것을 바로 망가뜨리는 것은 가장 후진적인 정치의 행태입니다. 또 4대강 사업 중에 유일하게 금강숙에 있는 보부터 철거한다. 저는 이 전 정권이 우리 충청도가 제일 만만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22조 가까이 투입돼서 이 치수를 완성하기 위한 시초를 4대강으로 한 건데 단점도 있고 잘못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걸 보완해서 이 치수를 완성하는 기에는 50년, 100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점을 보완하고 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해체한다. 후임 정권이 그걸 해체하는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어요. 거기다가 저 충청도 도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환경론자하고 지금 친여 인사들을 한 환경부 공무원들하고 친여 인사들 환경론자들로 해가지고 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전 자연성 회복에 중점을 둬서 이미 결론을 거의 내놓고서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납득을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공주 시민들이나 이 충청도 세종시 주변 전체 우리 충청도민들이 거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반발한다는 뜻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이런 의견들을 농민들의 의견, 충청도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바로 철거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야말로 이 정권이 독선적이다. 그리고 또 4대강 중에 제일 먼저 충청도보부터 허물겠다는 것은 충청도가 얼마나 만만하고 충청도가 그렇게 보이면 충청도부터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현 정권에게 적어도 보를 해체하려면 10년, 20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리고 보완할 거 보완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지금 현재 친여 인사들이 결론 내린 거 가지고 해체하면 나중에 국민 혈세로 만드는 이 예산들에 대해서 낭비가 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또 나중에 반드시 누군가는 져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혁신도시도 굉장히 중요한 하도인데 여러 광역시도 가운데 저희 대전과 충남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가 돼서 소외감 내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혁신도시법 개정안 발의 지정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김 의원님? 지금 이제 양승조 충남지사가 의원 시절에 이제 발의도 했고 또 도지사 돼서 지금 뭐 앞장서서 뛰고 있고요. 저희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또 이제 우리 충청권 출신이고 세종시 이제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여당에서 정부와 협의해서 이 문제는 정말 긴밀하게 협의를 성공시켜서 꼭 이제 달성을 할 계획이고요. 이게 이제 혁신도시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뭐 우리 세종시 있으니까 혁신도시 안 좋다 이거거든요 지금 충청권에. 근데 세종시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뭐 수도권처럼 인근 지역을 다 먹여 살리는 그런 대도시는 아니에요 세종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논산도 그래요. 우리 대전도 마찬가지일 텐데 세종시로 어떻게 보면 좀 자원이 이렇게 유출돼 나가는 이런 현상도 있어서 이게 시민들이 좀 불만들이 또 역으로 생기는 그런 현상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가 충청권에 들어오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세종시 전체가 세종시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에서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이걸 판단을 하면 혁신도시 지정을 좀 마다할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들고 혁신도시 지정이 되면 이제 가장 우리가 뭐 손꼽을 수 있는 게 혁신도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의 공기관 취업하는데 지역 인재들을 우선 채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돼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그 공공기관에 우리 지역 인재가 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다뤘었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혁신도시 세종시 때문에 사실 혁신도시를 2004년 5년에 실시하면서 우리 충청권 인재들이 굉장히 좀 거꾸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이 충청권에 배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지역 인재 30%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충청권 젊은이들에게 혜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여당인 민주당 당 대표도 세종시 출신이고
그리고 이 충청권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주 지지부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확답을 안 하고 있는데 또 지난번에 저 이낙연 총리가 혁신도시를 마구 늘려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저 홍성 방문해서 얘기했거든요. 이게 지금 현 정권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 충청권이 이 세종시의 인재 채용은 전국을 다해서 하고 또 혁신도시 없기 때문에 저 지역의 인재들, 좋은 인재들은 정말로 제대로 의무적으로 채용도 안 되고 이런 상황만큼은 어쨌든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앞장서서 나서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협력을 해서 충청권 전체가 하나가 돼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유, 간만에 두 분이 이렇게 여당이 책임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접점을 많이 이렇게 이룬 것 도와주십시오. 같아서 반갑습니다. 자, 또 선거 게임에 관한 룰인데 민주당이 얼마 전에 내년 총선 룰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도 이제 개정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의 공천룰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이것을 충청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판세가 예상되시나요? 전체적으로는요. 이번 공천룰의 핵심은 일단 신인들에게 가산점을 좀 더 강화하고 신인과 여성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기성 정치인들에게 조금 더 엄격하게 룰을 만든 것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1년 전에 공천룰을 확정함으로 해서 이게 이제 1년 전에 확정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사실은 현역 의원은 한 달 전에 확정되는 게 좋습니다. 현역 의원이니까 계속 열심히 뛰고 자원이 풍부하니까 한 달 전에 룰이 확정되면 유리하죠. 초선도 그렇습니까? 뭐 초선도 마찬가지예요. 아, 예. 근데 신인들 도전하는 사람들은 룰이 없으면 깜깜이잖아요. 예.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1년 전에 확정했다는 것도 우리 정치사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신인들을 배려하기 위한 그런 조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잘 지금 개정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벌써 사실은 뭐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공천혁신 소위원회도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정치권이 해야 될 일들은요. 저는 민생 문제를 챙기는 겁니다. 경제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도 경제, 두 번째도 경제, 세 번째도 경제인데 지금 벌써 민주당은 벌써 공천 얘기 나오고 뭐 이러고 있는데 저희 당은 지금 사실은 민생 챙기는 게 우선이고요. 이 새로운 젊은 신인들하고 청년들하고 전문가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또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당내에 조용조용하게 준비를 해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선거에 임박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처럼 벌써 1년 전부터 선거만 이기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일들은 저희는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가 굉장히 핫한 게 많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여러 발 발사를 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를 익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미 정상은 대화 협상 테이블을 없애지 않겠다. 그리고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까지도 밝혔습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 사안은? 예, 지금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 쭉 이제 북미 대화, 남북 대화의 대화 기조에서 약간은 좀 지금 기조가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이게 이제 뭐 발사체냐 미사일이냐 뭐는 뭐 제재 위반 이제 그런 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논란은 있지만 하여간 이 대화 국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대화가 다시 본 궤도로 조정되거나 좀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건데 저는 이제 이 국면을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지난번에 이제 하노이 북미 회담이 이제 결렬된 거 또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북미도 지금 서로 이제 약간 장외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우리 이제 한국 정부도 양쪽의 의견들을 속 사정들을 충분히 지금 이제 수렴을 해서 뭔가 이렇게 접점이 뭔가를 좀 파악하고 있는 물 밑에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증폭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좀 북한이 지금 이게 이제 미국이 얼마 전에 이제 ICBM 실험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여기 그 정상적인 우리 정례적인 훈련인데 훈련을 했다. 이걸 트집 잡아서 이제 뭘 발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막 핑계를 대가지고 증폭시키다 보면 우리 옛날에 전쟁도 총 한 방 잘못 쏴가지고 이게 우발적인 도발이 이제 전쟁으로 확전될 수도 있는 것처럼 지금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 북한이 이거를 무슨 게임하듯이 이거 한번 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북한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정말로 조심해서
대화할 게 있으면 물밑에서 좀 정상적으로 대화를 하고 이 대화 국면을 절대 깨트리면 안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좀 강하게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현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가 도가 지나쳤다.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도 못하는 정권이 이게 사실은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국가 안위를 책임지는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여당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주적연 북한에 미사일을 쐈는데 이걸 발사체라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떻게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북한 정권이 3대 세습에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정권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창피한 상황인데 이 적장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평화가 올 듯이 국민들을 속이고 이런 것들이야말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지금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훈련했다고 해서 태평한 이런 정권이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소집 안 하고 이러면서 국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감추고 또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하는 이런 참 정권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든 국가 최고 통수권자는 국민들,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가 최우선입니다. 안보가 튼튼하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나라의 부여의 축적이야 통일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상대방을 제압도 할 수 있는 거고 대화도 유도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북한에 좀 갖다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북한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김정은이한테. 그런데 김정은이는 지금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한테 끌려다니면서 마치 평화가 온 듯하게 국민을 이렇게 호도하는 건 정말 이 정권의 책임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 좀 드릴게요. 저는 이제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이 너무 매사를 다 정치 공세로 지금 풀어가시는데 이 안보 문제는요, 이 정치 공세를 할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시는 게 그렇게 훌륭한 거였으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왜 그걸 미사일 못 풀었습니까? 왜 북한 핵 문제 못 풀었어요? 계속 공격하고 욕하고 대결하고 해서 풀 수 있었으면 그때 풀었어야죠. 저는 이 문제를 네가 잘했니 못했니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제가 발사체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발사체라는 게 미사일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발사체에는 미사일도 있고 로켓도 있고 그냥 대공포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북한이 20 몇 발을 쐈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미사일이 있고 나머지 미사일이 아닌 게 있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발사체로 명명한 것일 뿐이지 이거를 무슨 눈치를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유엔에서도 제재거리도 안 된다고 한 건데. 아니 일주일이 다 됐는데 아직도 분석 중이라는 이런 국방부나 만약 그렇다면 무능한 정권이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얘기 보세요. 그거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정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너무 예를 정치적인 들면 공세에 모든 걸 동원하면 안보 문제가 국민들한테 이렇게 호도하게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걸 정치 공세로 민주당은 뭐 불리하기만 하면 과장하잖아요, 정치 과장. 공세한다고 하는데 아니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제대로 표현도 못하는데 그럼 비판을 한 걸 가지고 정치 공세한다? 국민들은 다 지금 미사일은 미사일이라고 솔직히 얘기를 하고 이장우 의원님, 이렇게 하는 북한이 것이죠. 쏜 게 다 100% 미사일인 거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몇 발은 미사일이고 몇 발은 뭔지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게 간단하게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판독이 안 되는 문제니까요. 지금 전문가들하고 다 미사일 쐈다고 그래서 언론에서 다 그러고 있는데. 섞여 있는 거를 명칭을 뭘로 한들 그러면 그게 안보 문제 뭐가 섞여 이렇게 있으면서 심각합니까? 미사일을 쐈다. 미사일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발사체를 쐈다. 정말 미국에서도요. 지금 정확하게 그거를 정리해서 얘기를 못하는 단계니 우리끼리 그런 거 갖고 트집 잡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말씀이에요. 무능한 정권이라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권에 대해 안보를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한미가 다 미국 무능한 겁니다. 이장우 의원님 표현에 의하면. 김종민 의원님하고 이장우 의원님이 등장하실 때가 정가 이슈가 제일 뜨겁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의 평가와 앞으로 주문하시는 점을 먼저 이 의원님께서 오늘 총평해 주시죠. 저는 문재인 정부 2년의 평가는 경제와 민생을 파탄낸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정부였다. 이렇게 봅니다. 민생 파탄은 심하고 경제도 파탄됐습니다. 안보도 지금 생각보다 흔들리고 있고 또 한미 동맹을 포함한 그 외교 문제도 지금 굉장히
그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서민들은 더욱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 20%는 지금 소득이 더 줄고 있고 소득이 높은 20%는 더 소득이 늘고 있으면서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을 포함한 집권 여당의 독선과 독주를 빨리 막지 않으면 이 나라 경제가 더 파탄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현재 위선적인 이런 형태들을 빨리 개선해야 하고 그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받드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이대로 가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포함한 모든 것이 주저앉아서 다시는 회복하지보다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가 경제 민생 문제의 저는 핵심을 전 양극화의 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를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IMF 이전에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100이었으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70 내지 80 정도 됐어요. 지금은 40에서 50입니다. 이게 지난 20년 동안 계속 악화되어 왔고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에 더 심각하게 악화되고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런 지금 경제 상황을 물려받아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예산을 투입하고 최저임금 래프를 올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전환식 이 정도 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본적인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무슨 시행령을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투입하거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공정거래법, 상법 그리고 혁신경제법 이런 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양극화와 저성장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 제도적인 틀, 이 법적인 민생 입법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 여야 정치권이 정말 같이 합의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도 이게 국회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2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10년, 20년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이 경제 민생을 구조적으로 개혁할 거냐. 이 점에 대한 여야 간의 대합의, 좀 일괄 타결. 정말 이게 중요하다. 전 선거법, 공수처법 그 이상 더 중요한 게 이 경제 민생에 대한 구조 개혁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 전 이걸 위해서 정말 한국당이 정말 뜻이 있고 같이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저는 다른 문제들도 한꺼번에 다 한꺼번에 용광로처럼 풀릴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꼭 호소를 드립니다. 예.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설전을 펼쳐주셨던 정가 이슈의 두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노정렬의 시시각각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